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엘리트 교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돌연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7.7 규모의 강진으로 부모님의 집과 가게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미얀마 정부조차 손을 쓸 수 없는 절망과 미얀마의 정부 대처에 넌덜머리가 났다고 합니다. 더는 미얀마에서 살 수 없다며 이들은 돌연 한국을 새 고향으로 정했다는데요. 그런데 빈곤과 재난에 취약한 그들은 한국에서 바다 위를 지나는 거대한 도로를 보자마자 바다 위에 땅이 있다며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미얀마 양곤에서 나고 자라 영어 교사로 살고 있는 27세 여성 아웅 테테라고 합니다. 형제도 없이 외동딸로 살아왔지만 늘 가난에 쫓기며 살았던 터라 저희 가족은 단 하루도 인생을 살며 쉬운 날이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영어 교사로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안정은 찾아왔죠. 돈을 벌면서 부모님께 작은 가게 하나를 내드렸고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작지만 큰 행복이었죠. 부모님은 제게 늘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해 하셨지만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큼은 세상 최고로 많이 받으며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며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주 희생적인 사람이죠. 꽤 현실적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 꼭 행복은 찾아온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작지만 가족들이 함께 사는 그 집에 모여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큰 행복이라 여기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 있어 정말 큰 기회라 생각했기에 저는 주저없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만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더 성공해서 오면 결국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몇 년만 딱 떨어져 지내자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고 가족들이 참 보고 싶었던 어느 날 미얀마에 불어온 끔찍한 소식에 저는 처참히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을 했던 날 모두가 저를 보며 그랬죠. 태태 가족들은 괜찮으신 거야? 미얀마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다 확인하고 출근한 거지? 3월 28일 미얀마에는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후 10분 내에 규모 6.4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3월 31일 오전까지 파악한 사망자 수는 무려 2,000명을 넘기고 있었고 부상자는 3,500여 명에 달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급하게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지만 100통이 넘도록 전화를 해도 닿지 않았습니다. 당장 미얀마로 갈 수도 없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주변 친인척도 없고 딱 저희 가족뿐이라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생사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을 달달 떨며 어떻게든 미얀마로 향하려 무작정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내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쩌면 좋니? 집도 가게도 다 무너졌어. 하루아침에 그냥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부모님은 괜찮으셨지만 미얀마 지진은 저희 부모님의 가게와 집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충격에 빠지신 부모님께 괜찮다고 하나씩 해결하자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현실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진 피해에 대한 보험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고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도 미흡했어요. 지진,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이랑 가게를 다 잃었는데 어떻게 보험 처리를 못하죠?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자연재해 보험 보상을 못한다고 하면 집을 잃은 제 부모님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보험사와 미친 듯이 싸웠지만 달라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책임하게 구는데 보험사에서 보상 지급을 원활하게 해줄 리가 없었고 결국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부모님은 회복이 불가할 거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 어떻게든 제 부모님을 살려야 했기에 수많은 생각을 하던 끝에 큰 결심을 했어요. 엄마, 아빠, 지금 상황에서는 미얀마에서 버티고 있어봤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두 분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1년 동안 꾸려놓은 것도 있고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도 많아서 살기도 훨씬 편하거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미얀마가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전 부모님께 한국행을 제안했고 부모님께서는 매우 당황하시며 망설이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평생 살던 미얀마를 떠나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자는 딸의 제안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끝없는 설득 끝에 결국 한국으로 떠날 결심을 하셨고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으로 오셨어요. 연세도 있으신 부모님께서 다 잃고 타국으로 오신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애써 저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또한 억지 웃음인 걸 저는 알 수 있었죠. 저 하나 믿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오신 부모님을 저는 어떻게든 살아가도록 해야 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과 재회를 했던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내 부모님의 충격적인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공항은 왜 이렇게 큰 거야? 우리 양곤 공항이랑 수준 자체가 다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혼잡하지도 않고 깔끔하네. 선진국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눈물바람으로 재회할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은 한국 인천공항 모습을 보며 선진국인 한국의 위상에 감탄하느라 바쁘셨습니다. 하다못해 공항에 있는 대기 의자를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런 의자도 봐봐. 엄청 많고 깨끗하잖아. 우리 미얀마는 대기 의자도 별로 없고 있다고 해도 솔직히 깨끗한 건 아니라서 찝찝한데 한국 사람들은 원래 다 깔끔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항이 깨끗할 수가 있는지 거참 봐도 신기하네. 엄마, 뭘 공항 대기 의자를 그렇게 만지면서 감탄을 하고 계셔. 얼른 집으로 가자. 이러다 공항에서 살겠어.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투룸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방 하나를 부모님께 내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한국 아파트가 처음이라 그런지 현관에서 들어오지 못하시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계셨죠. 왜 들어오지 않냐고 얼른 들어오시라고 재촉했는데 엄마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엄마가 좀 많이 놀라서 그래. 미얀마에는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 근데 여기가 26층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 거기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공동문인가 그 자동으로 열리던 문 말이야. 그것도 입주민만 들어올 수 있다며 보안도 철저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놀라서 그래. 부모님은 미얀마와 전혀 다른 한국 아파트에 많이 놀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미얀마는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저층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저희 가족이 살던 양곤 같은 대도시에도 아파트는 있지만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보안 시스템이 아주 철저하죠. 공동현관 출입 보안 시스템과 CCTV, 도어락, 인터폰 등이 철저하기에 부모님께서는 이런 걸 보고 많이 놀라셨어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첨단 기술과 스마트홈 시스템에 많이 놀랐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미얀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어려운 반면에 한국은 스마트홈 시스템이라 하여 인터폰, 자동 조명, 난방 조절 등을 기본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으니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는 집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하주차장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데 한국은 지하주차장이 넓고 체계적인 시스템인 입주민 차량 번호 인식, 전기차 충전소, 자동 세차 등이 있으니 놀랄 가능성이 높았죠. 저는 이토록 신기해하는 부모님께 더 알려드리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한국에 놀라긴 이른데 얼른 신발 벗고 들어와봐. 한국은 신발 벗는 문화인 건 아시지? 엄청 따끈따끈할 거야. 이내 부모님은 태어나 처음으로 온돌 난방의 따뜻함을 느끼셨고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바닥을 만져보시며 감탄을 하셨어요. 세상에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어? 한국 바닥은 다르다고 듣긴 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네. 집안에 온기가 가득하잖아. 부모님은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에 가장 만족하셨습니다. 미얀마와 전혀 다른 실내 문화인 신발을 벗는 문화에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따뜻함에 안정을 느끼셨죠. 소파가 있는데 맨바닥에 앉아서 따뜻하다며 온기를 계속 느끼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한참 동안 집을 둘러보셨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부분에도 감탄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세상에 26층에 발코니가 있으니 여행을 갈 필요가 없겠네. 이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 보이잖아. 한국 아파트는 정말 대단하구나. 미얀마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네. 선진국은 정말 다르구나. 나는 아까 집에 다 왔다고 하는데 차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더니 태태 너까지 땅속으로 가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지하 주차장이 3층씩이나 깊게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 차가 갑자기 왜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나 싶었어?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는데 웃긴다 엄마. 한국은 미얀마랑 다르게 살기가 진짜 편하고 좋아. 집만 봐도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아? 그렇게 부모님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며 낯선 한국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낯선 문화를 만난 충격과 그 속에서 얻는 따뜻한 감정이 절묘하게 교차하며 저희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죠.
한국에 오신 부모님께 처음으로 대접한 음식은 바로 굴 요리였고 전문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아주 고급 음식이고 대중적이지 않았던 굴이 한국에서는 정말 저렴하고 푸짐하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태태, 엄마 아빠 한국에서 하루 이틀 있다가 갈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무슨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주고 그래. 안 그래도 너한테 기대 살아야 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나가서 다른 걸 먹자. 아니야, 한국은 미얀마처럼 해산물 자체가 비싸지 않아. 미얀마는 굴이 흔하지 않아서 고급 레스토랑이나 가야 있고 부유층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안 그래. 그렇게 부모님을 안심시킨 후 평소 미얀마에서 먹지 않는 방법의 굴 요리를 먹게 해드렸어요. 미얀마는 주로 튀겨 먹지 생굴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굴과 굴국밥을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시던 부모님께서 정말 한마디도 없이 우걱우걱 드셨고 이내 말씀하셨죠. 이거 정말 너무 맛있다. 왜 미얀마에서는 굴을 이렇게 날것으로 먹거나 굴국밥으로 먹을 생각을 못했을까? 진짜 고소하면서 엄청 신선하고 비리지도 않고 식감도 좋네. 숨도 안 쉬고 먹었어, 글쎄. 부모님은 대만족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1년간 살며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바로 식문화였거든요. 한국은 정말 어떤 식당을 들어가도 다 맛있을 정도로 음식 맛이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이고 맛에 비하면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었죠. 정말 괴로운 상황에 낯설고 힘드실 텐데 제 부모님은 한국의 음식 하나로 미소를 되찾게 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괜시레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한국 생활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야 젊었고 직업도 있어 사회생활을 하며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 생활에 녹아들기 쉬웠지만 제 부모님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그렇다 보니 부모님이 겪는 문화적 차이와 적응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제가 없이는 편의점을 가서 라면 하나도 사기가 어려웠죠. 그렇다 보니 마트를 가더라도 세일 중이라는 문구조차 인식을 못하고 세일 중인 제품이 있는데 다른 제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살기 편하고 좋은 건 맞는데 아무래도 타국이라 그런지 적응이 쉽지는 않네. 엄마 아빠는 아직도 엘리베이터만 타도 어지럽고 신발 벗고 들어오는 것도 어색하거든.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이 무인으로 돌아가니까 키오스크인가?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람이 있어야 미얀마에서 살던 것처럼 흥정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야. 이내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빠른 문화가 참 시원해서 좋으면서도 느긋하고 여유롭게 살던 습관이 있어서 가끔은 당황스럽기도 해. 국밥 한 그릇을 먹으러 가도 우리보다 늦게 온 테이블이 벌써 다 말아먹고 나가버리잖아. 그리고 태태, 네가 자꾸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는데 종이에 플라스틱이 아직도 헷갈린다. 우리 미얀마에서는 큰 쓰레기통 하나에 그냥 버렸잖아. 부모님께서는 미얀마에서 살았던 때와는 다른 한국의 문화에서 겪는 차이를 늘어놓으셨죠. 그런데 전 그런 부모님께 다 해드릴 것이고 도와드릴 거지만 결국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은 엄격하게 적응하도록 했습니다. 직접 부딪혀야 방법을 터득할 테고 제게 도움을 청하며 하나씩 헤쳐나갈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틈이 날 때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보여드리고 체험시켜 드리려 나갔습니다. 하루는 한강공원을 갔고 한강공원 하면 멋진 풍경과 여유로움 그리고 자동 라면이죠. 여긴 한강공원인데 여기에 자동으로 라면을 끓여주는 조리기가 있거든. 그래서 한국인들은 여기서 한강 보며 라면도 먹고 무인 자전거 대여도 해줘서 자전거도 타고 피크닉을 즐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 그래서 엄마 아빠도 꼭 모시고 오고 싶었어. 조금은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펼쳐지는 한강의 야경에 부모님은 반짝이는 두 눈으로 한참 동안 한강을 바라보셨어요. 이후 쌀쌀한 바람에 몸이 얼어붙을 때 저는 한강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수많은 라면을 보여주며 각자 하나씩 골라 라면 조리기에 넣어 조리를 했죠. 찬바람은 불지만 따뜻하고 자극적인 라면을 호호 불며 먹던 그날 한강의 밤은 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한국의 그 라면 하나에 몸도 마음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먹고 나니 부모님은 말씀하셨죠. 참 한국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곳인 것 같아. 우리 미얀마에서는 길거리에서 직접 요리하는 문화가 익숙하잖아. 그런데 기계가 요리를 자동으로 해주다니 엄마는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요리를 해줄 수 있지? 심지어 공원에서 국물이 있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해. 미얀마는 빵이나 과일 이렇게 대충 먹지 국물 있는 걸 먹어볼 생각조차 안 해봤잖아. 맞아. 한국이랑 미얀마는 정말 많이 다르지?
나는 가끔 힘들거나 너무 기분이 좋을 때도 여기 한강에 와서 한참 바라보다 갔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돗자리 펴고 앉아있기도 누워있기도 하는 저 여유로움이 너무 부럽고 멋져 보였었어. 부모님뿐 아니라 저 역시 한국에서 살며 보고 느꼈던 감정들을 공유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있어 한국 음식이 주는 행복과 감정은 생각보다 정말 컸어요. 특히 한강에서 라면을 먹었던 날은 미얀마와 다른 한국의 기술력과 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날이었죠. 한국에 적응하기를 조금 힘들어했던 부모님을 먼발치서 지켜보며 하루 빨리 적응하시길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덧 한국 사람처럼 사는 부모님을 발견했습니다. 침대가 있음에도 따뜻한 온돌 바닥이 너무 좋다며 부모님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주무시기 시작하셨죠. 또한 미얀마에서는 보통 열쇠로 문을 여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비밀번호 혹은 카드키나 지문 인식으로 문을 여는 방식이라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열쇠 찾을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다고 좋아하시며 앞장서서 문을 열기도 하셨어요. 이 외에도 한국은 김치 전용 냉장고가 따로 있는 걸 보고도 충격을 받으셨죠. 이렇게 큰 냉장고를 김치만 보관하는 데 쓴다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신선도가 다르더라고. 여기에 반찬이나 고기, 채소, 과일 이런 거 넣어두니까 훨씬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더라고.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며 응용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효율적인 집 구조에 대한 칭찬을 사는 내내 많이 말씀하셨어요. 미얀마에서는 넓고 개방적인 구조의 집이 많지만 한국 아파트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붙박이장, 수납 공간, 다용도실, 베란다 등이 있죠. 한국 집 구조는 진짜 버릴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좋은 것 같아. 낭비가 아예 없잖아. 수납 공간도 많아서 다 넣어버리니 집도 깔끔해 보이고 작은 공간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게 인테리어 자체가 한국은 진짜 대단하네. 이게 똑똑한 거지. 하나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제 눈에 마치 어린 소년 소녀가 매일을 작은 것에 함께 감탄하며 기뻐하는 귀여운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렇게 한국에 적응하면서도 끝까지 어색하다고 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대화하는 한국식 가족 문화였죠. 저는 어차피 한국에서 지낼 것이니 한국 문화를 알려드리고자 일부러 식탁이 아닌 좌식 테이블을 거실에 두고 항상 같이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보통 식탁에서 식사를 하거나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문화가 익숙하기에 부모님께서는 정말 어색할 수밖에 없는 문화였죠.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거야? 멀쩡한 식탁을 두고 말이야.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 건가? 아니, 의자에 앉아서 먹으면 더 편하지 않겠어? 우리가 한국 문화를 익혀야 하는 건 알지만 밥은 편하게 식탁에서 먹었으면 해. 태태. 부모님은 식탁에서 먹자고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끝까지 좌식 테이블을 고집했습니다. 그렇게 첫날부터 쭉 이어진 좌식 식사를 하던 어느 날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바닥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지 알 것 같아. TV를 보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오손도손 둘러앉아 정겹게 식사를 하는 거였네. 우리 가족도 이렇게 밥 먹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해. 심지어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처럼 소파를 등받이로 쓰고 바닥에 앉아 있는 게 훨씬 편하더라. 제가 아무리 문화적 차이를 주입시키고 적응시키려 해도 부모님께서 의지가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강하게 직접 느끼도록 했던 제 방법이 통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를 넘어 한국 문화가 만들어내는 가족의 유대감까지도 아주 깊게 느끼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미얀마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던 어느 날 아주 끔찍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지진 사태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혼란과 위기로 인해 복구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실업률이 높아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당장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걸 보호해줄 수 있는 정부의 능력도 없었으며 경제적 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것이지 대피소조차 없는 곳도 있었고 그 대피소도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위생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 뉴스를 보던 부모님께서는 멍하니 계시다 딱 한마디를 하셨죠. 어쩌지? 당분간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몇 년 동안이나 미얀마로 돌아갈 수가 없겠는데 저거 복구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아니 복구는 할 수가 있는 걸까?
혹시 모를 희망 하나를 안고 계셨던 부모님은 이제 진짜 미얀마로 돌아갈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많이 놀라지는 않았고 침착하게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생계수단뿐 아니라 거처도 없어서 당장 아예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이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지금처럼 난 돈을 계속 벌 거고 정 마음이 불편하다면 엄마 아빠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어.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좋다고 내가 말해줬었지? 충분히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살 수 있고 더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한국이 우리 집이다. 우리가 살 새로운 고향이다 생각하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 저희 부모님께서 지진 후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장기 체류까지 결정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얀마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한국을 새로운 고향으로 받아들이던 날 저희 가족들이 느꼈던 강한 울림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부모님께서 장기 체류하는 과정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에 와서 1년이 넘도록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제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었고 부모님을 초청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했어요. 경제활동을 잘 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했고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증명하며 그렇게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부모님 역시 마음을 굳게 먹으셨고 이미 반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셨어요. 어느덧 한국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도 이용하실 정도였죠. 한 달에 10,000원을 관리비에 추가 지불하면 헬스장 이용이 가능해 부모님께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운동도 하셨습니다. 미얀마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스마트한 시스템과 편리한 생활,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 부모님 역시 너무 만족하시며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문화가 이제는 오히려 신선하고 아주 실용적으로 느껴진다며 한국에 대한 칭찬도 아낌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 딸이 힘들게 일해서 가게 차려줬을 때만 해도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미안하면서도 이제 우리 가족도 안정적으로 살겠구나 싶었거든. 그렇게 소중한 집이랑 가게를 한순간에 지진 때문에 다 잃어서 절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회복은커녕 복구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그때 제대로 무너졌던 것 같아. 아마 우리 딸이 한국으로 오라는 제안을 먼저 해주지 않았더라면 엄마랑 아빠는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거야. 딸 덕에 새로운 고향도 얻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엄청난 환경에서 살아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 맞아. 늘 가난 속에 키워 미안했는데 끝까지 우리 딸 발목 잡는 것 같아 미안할 뿐이지만 딸 덕분에 다 늙어서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 뭐. 아무리 좋은 한국이라도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미얀마에 돌아가서 살 자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다, 한국이. 결국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부모님의 속내를 들었던 날 참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잃은 자산은 죽어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미얀마에서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많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 살게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터전을 잃은 미얀마 국민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절망 속에 살아야겠죠. 만약 제가 1년 전 한국에 오지 않고 미얀마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저희 가족 역시 희망은커녕 미얀마에서 매일 절망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에서 저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 새로운 삶이 너무 소중해요. 물론 부모님 두 분을 타국에서 먹여 살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두 분이 가게 운영을 하셨고 생활비가 있으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예 달라졌으니 말이죠. 제가 없으면 부모님을 모실 사람도 없고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저희 가족은 굶을 겁니다. 그래서 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기존에 하던 영어 강사 일에 추가로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버리는 시간 없이 살다 보니 제 인생이 없고 여유가 없어 힘든 순간들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희 가족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하시지만 제 생각에 아직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적응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예 못하시기에 부모님을 한국 사회에 무작정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딱 이러셨겠죠? 제가 조금 더 벌고 노력해도 아직은 먹고 살 수 있으니
또 모아둔 돈도 조금은 있으니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국은 제게 따뜻하면서도 한편에 늘 외로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년을 넘게 살며 적응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낯설기도 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부모님도 낯선 나라였던 한국은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꼭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저희 가족을 품어주며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루는 부모님께서 미얀마에 있는 지인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인분은 피해 지역과 거리가 멀었고 피해를 받지 않으셔 다행이었죠.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웃으시며 현재의 삶을 자랑하는 엄마의 모습을 저는 처음 봤던 날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미얀마로 돌아갈 일이 있을까 싶어. 솔직히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다 낯설고 불편해서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미얀마로 돌아가서 못 살겠어. 한국은 그냥 선진국이 아니거든. 예전에 가족들끼리 프랑스 파리에 간 적 있었는데 왜 유럽도 선진국이잖아. 근데 세상에 거기는 오줌 냄새도 심하고 쓰레기도 많고 인종차별의 별꼴 다 봤는데 한국은 진짜 달라. 선진국은 정말 한국 같은 나라를 보고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 평생 내 팔자에 절대 못 누려볼 최고급 시설을 다 누리면서 매일을 살고 있다니까? 하루에 돈 몇백만 원씩 내야 누릴 수 있는 그런 호텔에서 매일을 사는 기분이야. 엄마는 한국이 정말로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지인분은 그래도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걱정이 없냐고 괜찮냐고 물으셨지만 저희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괜찮지. 이제 한국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고향이고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건데 미얀마에서 전부 다 잃은 게 무슨 상관이야. 전 재산을 다 잃은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게 참 웃기지. 엄마의 마지막 말씀처럼 전 재산을 다 잃고 가장 절망스러운 지금 이 순간이 저희 가족은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보호를 받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또 간식을 먹기도 하고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하기도 해요. 미얀마에서는 각자의 생활이 바쁘고 그 하루하루가 너무 당연해서 서로 등한시했다면 지금 저희 가족의 한국 생활은 하루하루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며 한국의 따뜻한 온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은 없지만 평범하게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이 하루의 생활 속에서 가족 간의 정이 쌓이고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루아침에 다 잃은 저희 부모님을 위로한 것은 딸인 제가 아니라 한국의 온기가 대신 위로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가족의 새로운 고향, 그리고 새로운 집인 한국에서 앞으로도 잘 살아가길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B급에 지나지 않아 기어오르지 마. 미 매사추세츠 MIT 공과대학 강의실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폭발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1965년 전쟁의 폐허 속 60년 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MIT 레스터 트로우 교수. 강의장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에 팩트로 세계 각국에서 온 미래 경제 중심에 설 사람들을 일갈시켜버립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지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MIT 공과대학에서 군사학과 ROTC 교육을 이수 중인 미국 국적의 얀센 비올라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미 여장교를 꿈꾸는 학생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MIT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었던 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다거나 관심을 갖는다거나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K-팝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더라. 한국 드라마가 재밌대. 정도의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MIT에 오고 나서 그리고 하버드와 협력하는 ROTC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 동기들과 만나고 또 레스터 투로우 교수님이 강조하신 한국의 역사와 성공 비결에 대해 배우면서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직접 겪고 느낀 바를 최대한 생생하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투로우 교수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수님은 MIT에서 수십 년째 경제학, 군사학,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 같은 다채로운 분야를 강의해 오신 분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며 한국, 거긴 정말 어떻게 된 거야? 한 번 무너졌던 나라가 이렇게 기적처럼 부활한 거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특히 교수님 스스로가 1965년에 그러니까 불과 19살 나던 해에 한국을 처음 찾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라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히는 상태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처참한 현장에서 오히려 이 나라가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칠 것이라는 예감을 얻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느꼈다는 예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교수님께 직접 여쭤봤더니 그건 가난 한가운데서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존재하던 한글과 금속 활자 같은 한국 특유의 문화유산이 나에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너진 건물들 사이를 지나다 보면 허름한 서점 하나가 나오는데 책 표지가 너무 해져 글씨가 몽땅 닳아버릴 정도였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권을 여러 명이 돌려가며 또 돌려가며 읽고 베끼고 해서라는 거죠. 교수님은 그걸 보고 처음엔 말 그대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충격이 곧 존경심으로 바뀌어 언젠가 이 나라가 반드시 놀라운 성과를 낼 거다라는 확신을 품게 된 겁니다. 그 후 교수님은 MIT로 돌아와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50여 년이 훌쩍 지났죠. 그 사이 한국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해 경제, 문화, 군사력 등 다방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자기만의 고유한 혁신 DNA를 갖고 있었다.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혁신 DNA가 뭔지 매우 궁금했고 수업과 세미나를 통해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완전히 빠져들었달까요? 요약하자면 교수님이 제시하신 한국의 성장 비결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와 세계 모든 언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던 한글,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난 속에서도 끝끝내 놓지 않았던 교육을 꼽았죠. 물론 다른 여러 이유도 많겠지만 교수님은 이 세 가지가 한국은 이미 전통적으로 혁신을 추구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셨죠. 저도 흥미가 생겨서 조금 깊게 파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서양에선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사용해 인쇄술을 완성한 것으로 꽤 오랜 기간 알려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는 1377년 직지심체 요절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고 심지어 그보다 더 앞선 기록으로 1234년에 상정고금 애문이라는 금속 활자본이 있었다고 전해지더군요. 교수님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알던 역사가 뒤집히네? 라며 엄청난 흥분을 느꼈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건 구텐베르크가 나중에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전시킬 때 아시아에서 넘어온 기술적 요소를 일부 참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금속 활자라는 건 단순히 책을 좀 더 빨리 찍어낸다 정도로 그치지 않았고 전 세계의 지식혁명과 르네상스를 촉발한 데 사건이잖아요. 그 기술을 한국이 먼저 확립했다는 것 자체가 원래 한국인들에겐 굉장히 정교한 기술력을 발휘하고 또 지식을 널리 전하려는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교수님은 이런 부분이 훗날 한국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내는 토대가 되었다고 분석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정교함과 혁신을 문화적 유산으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들으면서 그래서 최근엔 한국산 반도체나 IT 제품, 또 K-드라마나 K-팝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나? 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알고 보면 한류라는 것도 단순히 음악이나 춤이 신선해서만이 아니라 이미 세기 전부터 이어온 지식을 전파하고 문화를 공유하려는 오픈 마인드가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제가 한글을 본격적으로 접한 건 사실 MIT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서였어요. 한국어가 알파벳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며 자부하는 걸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간단한 한글 자모를 배워봤어요. 그런데 정말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과 하늘, 땅, 사람이라는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이걸 창제할 때 배우기 쉬워야 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배워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하잖아요. 투로우 교수님은 한글을 단순한 문자 발명 그 이상으로 평가하셨어요. 왜냐하면 문자 시스템 하나가 바뀌면 사회 전체가 지식을 습득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하니까요. 실제로 조선 왕조 시절부터 한국은 한글을 통해 문맹을 빠르게 극복하고 근현대에 접어들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문해율을 달성하는 토대를 마련했죠. 지금은 AI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한글이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최적화된 언어로 주목받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500년 전의 과학적 설계가 21세기 최첨단 기술 시대에도 통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교육열. 이건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이기도 하죠. 저만 해도 한국인 친구들을 지켜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천성이 공부를 좋아하나? 언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밤늦게까지 스터디룸에서 머리를 싸매고 오히려 제가 지칠 정도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서도 그래야 발전하지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투로우 교수님이 과거 1960년대 서울거리에서 봤다는 장면이 딱 그걸 보여줍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폐허가 가득한데도 밤늦도록 촛불 켜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일단 끼니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자녀 교육이나 자신의 학업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가 안 갔지만 그게 지금 한국의 저력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어준 거죠.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최상위권이고 학업 성취도 역시 상위권에 속해요. 그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열풍이 일어나서 은퇴한 노인까지도 새 기술을 배우러 다니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 외국어를 공부하는 광경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지식은 부의 핵심이며 실패해도 다시 배워 도전하면 된다는 믿음이 한국인들 사이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조선시대에는 과거 제도가 있어서 신분과 상관없이 시험을 통해 출세할 수 있었던 전통,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서 학문을 매우 숭상하던 풍토가 결합되어 현대에 이르러 더욱 폭발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한국이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로 칭송받고 있는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미국인인 제 시선에서도 한국은 고작해야 5천만 인구로 수억 명 인구를 가진 나라들을 상대로 전혀 뒤지지 않으니까요. 경제력, 세계에서 손에 꼽히고 군사력, 이 역시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들죠. 문화산업,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이죠. 기술력은 또 어떻나요? 한국을 가본 사람들은 다들 유럽국보다 100년은 앞선 미래 도시다라고 할 정도죠. 한국의 노래들이 세계에 울려 퍼지고 한국의 배우들이 할리우드에 등장하는 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사람들을 꼽는 시상식에서도 한국인들을 지금 우리는 TV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야 교수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깊게 팠다가 한국의 저력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지만 미국에는 아직도 이런 한국의 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제가 한국을 파기 전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이 한국으로 인해서 아주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발단은 바로 한국을 경쟁국도 아닌 자신들의 아래라고 보는 일본 학생들 때문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각국의 유학생과 ROTC 학생들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며 한밀 3국이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투로우 교수님께서는 한국, 미국, 일본은 과거에 얽힌 갈등이 많았음에도 지금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 지배했고 미국에게 원자폭탄까지 맞으며 패망한 역사가 있으니까 세 나라가 단순히 우리는 동맹하며 뭉치기엔 참 묘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손을 든 게 코바야시 료타로라는 일본인 유학생이었어요. 료타로는 일본에서 꽤 유명한 집안 출신이라나 화족 계열이라나 하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얌전한 말투지만 어딘가 모르게 은근히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본도 세계 3위 경제대국이니 자부심이 있을 수 있지 정도로 넘겼고 그때까진 별 문제 없었죠. 문제는 료타로가 입을 열자마자 왜 한국 따위를 일본, 미국 동맹에 끼워주느냐, 급도 안 맞는데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강의실 분위기가 확 싸해졌죠. 한국은 B급 국가에 불과하고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투로우 교수님이 바로 그건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한국은 군사력 6위, 경제력 10위, 첨단 산업 및 문화 파워까지 갖춘 강국이다. B급은커녕 S급 파트너라는 말이 떨어지자 료타로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니 그래도 기어이 한국은 졸부 수준이고 미국과 과거에 제대로 맞붙은 적도 없잖냐고 우기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황당해서 에이, 저 친구 대체 왜 저러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 전개가 훨씬 더 기막혔습니다. 료타로가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한 카미카제 특공대를 앞세워 미군을 공포에 떨게 했다. 신의 가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같은 미국인에게 카미카제 특공대는 이성을 잃은 자살 특공대라는 인식이 강한데 리오타로는 무슨 순교자라도 된 양 찬양을 하는 거예요. 투로우 교수님이 사람을 폭탄으로 만들어 희생시키는 걸 미화하다니 말이 안 된다고 하자 리오타로는 일본군은 강력했으니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고 그 용맹함 덕에 미군도 전장에서 떨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리고는 스스럼 없이 한국도 그때 우리에게 복종했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만 제대로 힘을 갖추면 된다. 같은 식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바로 한국인 유학생 성진우였죠. 성진우는 ROTC 프로그램을 함께 듣는 동기 중 하나였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착실한 편이라 평소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료타로가 일본 제국주의 시절을 미화하고 카미카제를 신의 가호로 포장하자 진우가 한마디 하더군요. 카미카제 특공대가 정말 신의 가호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린 군인들을 강제로 몰아넣어 목숨을 빼앗은 비극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며 죽기 전 마지막으로 외친 게 일본 천황 만세가 아니라 어머니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왜 그랬겠느냐? 그들은 가족을 볼모로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전장으로 내몰렸다. 심지어 조선인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고 바퀴가 제거된 비행기에 태워져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이는데 강의실 공기가 딱 얼어붙었습니다. 료타로마저 말을 잃었다가 이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드느냐.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는데 그런 소리는 못 들었다면서 소리소리를 질렀죠. 결국 강의실은 한국과 일본의 대립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사실 저는 이 광경을 굉장히 흥미있게 지켜봤습니다. 확실히 이야기는 한국의 사례들이나 현재의 모습들, 지난 과거 역사, 군사력까지 모든 게 한국이 우세하게 보였어요.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도 개인의 감정을 실어 어느 한쪽으로 힘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 역사를 근거해 사실만을 팩트로 확인해 주셨는데 이 또한 한국이 우세한 방향이었죠. 결국 안 되겠는지 주먹 다짐까지 오가려는 상황도 벌어지고 료타로가 진우에게 달려들기도 했는데 진우는 태권도 유단자여서 그랬는지 료타로의 도발에도 아주 침착하게 모두 방어했죠.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게 료타로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진우는 단 한 번도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웃으면서 료타로가 퍼붓는 주먹을 슬쩍슬쩍 피하고 맞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료타로가 회심의 힘을 쏟아 주먹을 날리려는 찰나에 진우가 재빠르게 료타로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더니 이 주먹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은 참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쫄았는지 상기된 표정으로 알 수 없는 언어를 쏟아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교 보안원들이 와서 료타로를 강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이 사건이 MIT 캠퍼스 안에서 쫙 퍼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료타로가 일본 우월주의를 갖고 있다더니 과연 대단하다, 카미카제를 미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성진우가 정말 멋있었다 등등 온갖 말이 쏟아졌죠. 료타로는 그 뒤로 한동안 기숙사에 박혀 콧배기도 안 비추고 간혹 나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우니 금세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완전히 대비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일본 전체가 료타로처럼 제국주의 시절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도 그런 태도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있고 또 공식적으로는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국들과 신뢰 구축을 못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반면 한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 IMF 사태 등으로 수십 년간 고생했지만 결국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스스로 선진국이 된 데다 주변국을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억압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는 마음 놓고 협력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 대조적인 모습이 투로우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역사는 결국 배움을 선택한 자에게 기회를 주고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시련을 안긴다는 명제와도 잘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료타로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과거 제국주의 만행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면 아마 MIT에서 이렇게까지 고립되지도 않았을 텐데요. 게다가 한국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등 굉장히 독특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전쟁 이후 가난의 역경들을 지혜와 노력으로 이겨내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화를 이룬 일은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후발국들이 민주화를 시도할 때는 치열한 내전이나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비교적 평화적 시위와 시민의식의 발전을 통해 그걸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더욱 한국이 대단해 보였고 료타로가 한국은 졸부라고 폄하할 때 졸부가 아니라 온갖 고난을 정당하게 이겨낸 모범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삼으려 하고 MIT 같은 명문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활발히 영입하려는 현상이 그저 우연이 아니겠죠. 실제로 이곳에서 만나본 한국인 친구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무언가를 배우거나 만들어내는데 기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종종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게도 자극이 되었고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또 레스터 투로우 교수님이 덕분에 알게 된 한국의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유례 없는 한글, 집요한 교육 열과 실제 대학 강의실에서 벌어진 코바야시 료타로의 오만함과 성진우의 논리적 대응, 그리고 갈등은 뇌리에 깊게 남았죠. 저야 대학생이고 관련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시대의 흐름을 알지만 미국에는 교육을 받지 못해 지식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그 정도로 한국이 대단한가? 혹은 일본 학생이 그렇게까지 말하다니 좀 과장된 건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전 확실히 목격했습니다. 료타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실존하는 사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역시 아직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과거 제국주의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일본 전체를 미워하게 된 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반성적인 자세를 지닌 사람들도 많고 평화와 협력을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요. 다만 료타로 같은 극단적인 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역사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 어둠이 계속 우리 발목을 잡거든요. 그걸 한국과 일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한국의 사례를 보면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아내고 이웃 국가들과 협력해서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반면 반성을 거부하는 사람은 카미카제는 신성했다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갇혀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죠. 투로우 교수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의 위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10에서 20년 후면 한국은 문화와 기술 분야에서 더 견고한 위치를 확보할 것이다. 실제로 K-팝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건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대학가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엄청난데 영어와 스페인어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더군요. 전 이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유산이 꽃피는 현상이라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저는 한국인 친구들을 더 사귀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얻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한국인 친구 중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집 한 채도 없었고 가난으로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공부를 놓지 않고 반도체 산업으로 재기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애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에는 위기를 만나면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혁신을 고민하며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집단적 DNA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인 친구가 영상 하나를 보여줬었는데 영상에 나오는 한국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발명되는 수많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걸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잘 쓰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뭐든지 성미가 급해서 빠르게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발명된 수많은 제품들이 더디거나 그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걸 개조해서 원래 능력의 100%를 뛰어넘는 120%를 사용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마지막 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제품만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어렵고 가난에 굶주리던 시절 앞선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정신, 자신의 노력도 120%씩 했다는 말이었죠. 이런 부모님 세대의 어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세계에서는 꿈꾸지도 못했을, 세계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이 작은 국가 한국에서 이뤄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아직 저도 한참 성장하는 ROTC 학생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들과 교육을 통해 지난 역사를 알게 되면서 참 놀라운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이례적인 발전과 성장에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였죠. 반면에 한때 세계 경제 2위였던 일본은 어떤 상황일까요? 학교에서 일본의 역사와 일본의 기술을 강의 주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이걸 부정하려는 친구들이 제법 있죠. 료타료만 봐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리오타료는 사건 이후 끝내 한국을 B급이라 단정짓고 카미카제 특공대를 찬양하는 모습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죠.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결국 자취를 감추었으니까요. 이걸 보면
단순히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 결국 세상 흐름을 모르면 도태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길래 하면서도 역사가 만든 편견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미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과거의 흑인 노예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도 여전히 인종 갈등이나 국제 분쟁에서 비판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어느 쪽이든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성하고 한국처럼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이라고 모든 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역경 속에서도 길을 찾고 민주주의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라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ROTC를 졸업해 미 여군으로서의 길을 가고자 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지금은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마트에 갔는데 술에 취한 취객이 차를 몰고 마트 안까지 돌진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있던 곳으로 차가 밀고 들어와서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병원에서 칭칭 감긴 다리를 보며 크게 좌절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에 진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병원에 찾아와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친구들이었어요. 힘내라며 항상 응원해주고 위로하며 슬퍼하기보다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항상 웃음을 만들어주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믿기 힘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카페에 한국인 친구들이 만들어준 메뉴가 하나 있는데 이 덕분에 저희 카페가 불야성을 이룬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카페를 오픈하고 친구들이 하나같이 몰려와 축하의 인사를 해줬는데 한 친구가 한참 메뉴를 들여다보더니 자기 가방에서 뭔가 하나를 꺼내 저에게 주더라고요. 길쭉하고 노란 스틱이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의 커피 믹스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전해준 친구는 김수지라는 친구였는데 수지가 저에게 그랬었어요. 이거 지금 내가 하나 타줄 테니까 마셔보고 어떤지 알려줘. 처음에는 무슨 맛이 나려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타서 마셔봤는데 제가 미국에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커피의 맛이었어요. 엄청 달콤하고 고소한 향도 나면서 계속 마시고 싶게 되는 그런 맛이었죠. 우리 미국에서 팔던 라떼와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 이후에 친구들과 이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커피가루와 설탕, 프림들을 적절하게 배합했었고 실제 커피 믹스와는 맛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달콤한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코리믹스라는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코리아의 코리와 커피 믹스의 믹스를 붙여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잔도 팔리지 않아서 손님이 뜸하던 날 제가 마시려고 한 잔을 타서 앉아 있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와서는 제가 마시는 걸 보고 제가 마시던 걸 마시고 싶다고 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메뉴에 있는 코리믹스가 이것이라고 말해줬더니 한 잔 드시고 정말 깜짝 놀라며 너무 맛있다고 하셨던 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이후에 저희 카페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코리믹스입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녀도 이 메뉴는 저희 가게밖에 없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과의 인연이 깊다는 기분이 들어요. 물론 저보다 더 깊은 인연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대학에서 미 여군을 꿈꾸며 학업에 열중할 때 1960년대에 한국을 다녀오셨던 레스터 트로우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한국을 깊게 배우게 되었던 것과 강의장에서 있었던 해프닝들, 그게 끝인가요? 마트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준 한국인 친구들,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이 만들어준 지금 우리 가게 한 메뉴 코리믹스까지 이 정도면 제법 인연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한국은 참 정말 놀랍고 좋은 국가라고 생각해요. LA 화재 때도 발벗고 나서서 우리 미국인들을 돕는 모습들에서 더욱 느꼈죠. 사실 저는 좀 추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풀리는 시점이 오면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좀 다녀올까 계획하고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날이 푹해지는 날이겠죠. 그때는 가게도 지인에게 좀 맡기고 넉넉하게 여행 일정을 잡고 한국에 가서 몸으로 직접 그 대단한 한국의 정기를 받아보고 싶어요. 카페에서 글을 쓰다 보니 쓰면서 커피를 대체 몇 잔을 마셨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푹해지는 시점 한국에서 뵙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네요. 이 정도면 인연이 깊은 거죠. 그나저나 사고로 꿈을 이루지 못하시게 되셔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아무쪼록 날 풀리는 계절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리는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언제나 감사드리고 늘 사랑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당신만의